안녕하세요. 풍성한 텃밭을 꿈꾸는 여러분. 12월입니다. 찬 바람이 불고 땅이 얼기 시작하니 이제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확이 끝난 온실문을 굳게 닫아놓고 내년 봄까지 잊고 지내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내년 수확량이 절반 아니 0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수들은 바로 지금 이 12월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텅 빈 온실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의 경험 많은 농부들은 이미 이걸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내년에 후회하지 않도록 겨울 온실을 내년 풍작을 보장하는 황금밭으로 만드는 비밀스러운 월동관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농부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2월일까요? 왜 봄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적들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작물을 키워낸 온실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병원균과 해충의 알, 그리고 잡초 씨앗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숨어있는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작물의 잔해, 흙 속 깊은 곳, 심지어 비닐하우스 파이프 틈새까지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에 부랴부랴 밭을 갈고 모종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병해충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연약한 새싹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원인 모를 병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농약을 쳐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12월에 하는 온실 관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선제적인 방역이자 땅의 힘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 활동입니다. 지금의 작은 수고가 내년의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잔존물 완벽 제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성공적인 온실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잔존물이란 수확하고 남은 작물의 줄기, 잎이, 뿌리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 뽑아놓은 잡초, 더미까지 모든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작물을 묶었던 끈이나 지주대 같은 인공물도 포함됩니다. 왜 이것들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치워야 할까요? 바로 이 잔존물들이 병원균과 해충들의 5성급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저병, 역병,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의 포자들은 식물 잔해 속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나고 다음 해에 폭발적으로 번식할 준비를 합니다. 총체벌레나 응애 같은 해충의 알들도 마찬가지죠. 대충 긁어내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카페 밑에 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 비닐이나 삽을 이용해 꼼꼼하게 긁어내고 온실 밖으로 완전히 반출해서 태우거나 깊게 묻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의 소독 효과가 몇 배나 차이 나게 됩니다. 완벽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멋진 작품이 나오듯 온실도 완벽하게 비워내야 풍성한 수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잔존물을 모두 치웠다면 이제 온실의 뼈대를 목욕시킬 차례입니다. 바로 구조물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양 관리는 신경 쓰지만 의외로 비닐이나 유리, 그리고 파이프 같은 구조물 세척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1년 내내 먼지와 흙탕물, 그리고 이끼 같은 것들이 구조물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더러운 막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광투과율 저하입니다. 식물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인데 이 마기빛을 차단하고 산란시켜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크게 줄여버립니다. 특히 해가 짧고 약한 초봄에는 단 1%의 햇빛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어린 모종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육 초기 단계가 부실해지면 결국 전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파이프나 비닐이 접히는 부분의 이끼와 오염물은 각종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압 세척기가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긴 막대에 부드러운 솔을 달아 구석구석 닦아내야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깨끗하게 닦아내서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닦인 비닐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보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조물을 세척할 때 그냥 맹물로만 닦아도 될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처럼 일하기로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세척제 선택입니다. 어떤 세척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척 효과는 물론 온실의 안전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당연히 세척력입니다. 찌든 때나 이끼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는 온실 전용 세척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광투과율을 높이는 데 특화되어 있고 비닐이나 피복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용 세척제를 구하기 어렵다면 친환경 주방 세제나 중성 세제를 물에 약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락스 같은 염소계 표백제나 너무 강한 알칼리성 세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화학약품들은 비닐을 부식시키거나 경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고 땅에 떨어졌을 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화학세제 사용이 꺼려진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천연 세척법도 있습니다만 세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세제를 사용하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척은 단순히 더러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초대하고 병균을 몰아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소독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1차 소독 물리적 방법입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자연의 힘을 이용해 가장 확실하게 병균을 박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기소독 또는 열수소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온의 증기나 뜨거운 물을 토양에 직접 분사하여 흙 속의 병원균, 해충, 잡초 씨앗을 모두 삶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올리면 대부분의 병원균과 해충알이 사멸하고 70에서 80도까지 올리면 거의 모든 잡초 씨앗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증기소독의 가장 큰 장점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 독성의 위험이 없고 토양에 어떤 화학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살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고온의 증기를 만들어내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적인 농가나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비를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집안 전체를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처럼 온실 토양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완벽하게 살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소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른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2차 소독 화학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방법이란 온실 전용 소독 약재를 사용하여 구조물과 토양 표면을 살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방용 소독은 오히려 다음 해에 사용해야 할 농약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온실, 소독용 살균제와 살충제가 있습니다. 보통 유황을 이용한 훈증 소독이나 석회 유황합제 또는 기타 광범위 살균제를 희석하여 분무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황훈증은 가스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구석구석까지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고 금속 구조물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무 방식을 선택할 때는 비닐 내부, 파이프, 지주대 등 세균이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곳의 약재가 골고루 닿도록 흠뻑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방독면, 보호복, 고글,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약재를 사용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온실을 완전히 밀폐하여 약효를 극대화하고 이후에는 충분히 환기시켜 유해가스를 모두 배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년에 건강한 작물을 위한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온실 내부의 소독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토양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6번째 단계는 바로 토양 갈아엎기입니다. 흔히 경운 작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겨울에 하는 경우는 봄에 하는 것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봄에는 작물을 심기 위해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겨울 경운의 핵심 목표는 바로 월동병해충 박멸입니다. 땅강아지, 군뱅이, 거세미나방의 유충 등 많은 해충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겨울잠을 잡니다. 병원균들도 마찬가지로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숨어 봄을 기다리죠. 이때 관리기나 삽을 이용해 땅을 최대한 깊게, 적어도 30cm 이상 뒤집어 엎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해충의 유충과 번데기, 그리고 병원균들이 차가운 겨울 공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흙덩이를 잘게 부수지 않고 일부러 크게 남겨두면 흙덩이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더 깊숙이 스며들어 냉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속의 적들을 강제로 지상으로 끌어내 차가운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죠. 이 작업은 또한 굳어진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통기성을 높여 내년 봄 작물의 뿌리가 더 깊고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깊게 갈아엎는 수고로움이 땅의 숨통을 틔우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땅을 깊게 갈아엎었다면 이제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하고 공짜인 살균제를 활용할 시간입니다. 7번째 단계, 바로 토양 동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그 어떤 화학약품보다도 강력한 천연 살균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땅을 갈아엎은 후에 온실의 문과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독한 겨울에 찬 공기가 온실 안으로 마음껏 들어와 땅을 꽁꽁 얼려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영하의 날씨가 며칠간 지속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얼면서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합니다. 이 얼음 결정들은 흙 속에 숨어있던 해충의 알, 유충, 번데기는 물론이고 각종 병원균들의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칼들이 세포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화학약품으로는 죽이기 힘든 일부 내성 강한 병원균이나 해충들도 이 자연의 냉동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토양에 어떤 화학적 부담도 주지 않으며
효과는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며칠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중부지방 이상이라면 반드시 시도해봐야 할 최고의 월동관리법입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땅을 정화하는 이 지혜로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혹독한 추위로 땅을 소독했다면 이제 땅의 영양과 균형을 더해줄 차례입니다. 8번째 단계는 바로 석회와 유황의 활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 마치 소금과 후추처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석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토양은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산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시설 재배를 오래 하면 화학 비료의 영향으로 토양이 점점 더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각종 생리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석회고토나 소석회 같은 석회질 비료를 뿌려주면 산성 토양을 중성에 가깝게 교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위산 과다일 때 제산제를 먹는 것과 같은 원리죠. 토양의 적정 산도, 즉 pH는 보통 6에서 7 사이가 좋은데 겨울에 미리 석회를 뿌리고 흙과 잘 섞어두면 봄이 올 때까지 천천히 반응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예로부터 강력한 살균, 살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에 유황 가루를 뿌려주면 토양 속에 잔존하는 곰팡이균이나 세균을 소독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작물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석회와 유황은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석회를 뿌려 토양을 개량하고 그 후에 유황을 뿌려 소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양의 산도를 맞추고 기본적인 소독을 마쳤다면 이제 땅에 진짜 보약을 먹일 시간입니다. 9번째 단계는 최고의 보약, 유기물 투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바로 완전히 부숙된 퇴비나 유박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 겨울이 유기물을 넣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봄에 작물을 심기 직전에 미숙한 퇴비를 넣게 되면 퇴비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어린 모종의 뿌리를 해치거나 오히려 땅속의 질소를 빼앗아 작물이 초기 생육에 어려움을 겪는 질소 기아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미리 양질의 퇴비를 넣고 흙과 잘 섞어두면 봄까지 남은 몇 달 동안 퇴비가 토양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퇴비 속의 영양분들이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하게 되고 토양의 물리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흙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때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좋은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푹 끓여 깊은 맛을 내는 곰탕과도 같습니다. 좋은 퇴비는 땅속 미생물들의 풍부한 먹이가 되어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땅의 힘, 즉 지력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 잘 숙성된 토양은 어떤 화학 비료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여 내년 한 해 동안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땅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좋은 유기물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퇴비를 넣어 땅의 기초 체력을 길렀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번째 단계, 바로 녹비작물 파종입니다. 녹비작물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녹색 비료라는 뜻으로 식물 자체를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겨울철 온실에 심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녹비작물로는 추위에 강한 호밀이나 보리, 헤어리 배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작물들을 12월에 파종하면 추운 겨울 동안에도 천천히 자라나 땅을 푸르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땅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흙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겨울철 건조한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을 막아줍니다. 둘째, 잡초가 자라날 틈을 주지 않아 봄의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봄에 나타납니다. 봄에 본 작물을 심기 약 한 달 전에 겨울 동안 자란 이 녹비 작물들을 그대로 갈아엎어 흙과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물체가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유기물을 공급하는 천연 비료가 되는 것이죠. 특히 헤어리 배치 같은 콩과 작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어 값비싼 질소 비료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해 땅을 보호하고 동시에 비옥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농법. 이것이 바로 녹비 작물의 마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독과 살균을 통해 토양 속의 나쁜 균들을 없애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유익균들까지 함께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챙겨 먹듯이 토양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11번째 단계는 토양 미생물 관리, 유익균의 중요성입니다. 소독을 마친 토양은 마치 무균실처럼 깨끗한 백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균이 먼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토양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 외부에서 유해한 곰팡이나 세균이 먼저 침투해 자리를 잡는다면 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리겠죠. 반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유익한 미생물을 먼저 풍부하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익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여 나중에 들어오는 유해균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점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유익 미생물 제품으로는 EM 이펙티브 마이크로 이어가니즘, 활성액이나 각종 고초균, 광합성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제제를 물에 희석하여 토양에 골고루 뿌려주면 이 작은 일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사용하기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주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며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우리 땅에 든든한 아군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대신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현대 농업의 핵심입니다. 토양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시선을 다시 시설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특히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혈관과도 같은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12번째 단계, 관수 시스템 점검 및 청소입니다. 봄이 되어 막상 물을 주려고 할 때 호스가 막혀 있거나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면 정말 난감하겠죠. 겨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점적 호스나 스프링클러, 분수 호스 등 관수 자재들은 1년 내내 사용하면서 물에 포함된 석회질이나 미네랄 성분 혹은 물이기 같은 것들로 인해 구멍이 막히기 쉽습니다. 특히 점적 호스의 작은 구멍들은 아주 쉽게 막혀서 특정 부분에만 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의 불균일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 동안에는 관수 시스템의 끝부분을 열고 강한 수압으로 물을 흘려보내 내부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펌프와 연결되는 필터는 반드시 분리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찢어지거나 낡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밸브나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시스템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빼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혈관 건강이 중요하듯
온실의 관수 시스템 건강도 풍성한 수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온실의 골격과 혈관을 점검했다면 이제 온실의 피부를 돌볼 차례입니다. 온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3번째 단계는 비닐 및 유리 점검과 보수입니다. 한 해 동안 강한 햇빛과 비바람, 태풍 등을 견뎌낸 온실의 피복제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상처들을 많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작은 찢어짐이나 구멍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강한 바람에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져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찢어질 수도 있고, 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내부 보온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겨울철 눈입니다.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으로 눈의 무게가 집중되어 비닐 전체가 주저앉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날, 온실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구멍이나 찢어진 부위를 발견했다면 그냥 테이프로 대충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외선에 강하고 접착력이 뛰어난 농업용 비닐 보수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안쪽과 바깥쪽 양면에서 꼼꼼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유리의 경우 금이 간 곳이 있다면 유리 전용 실리콘으로 틈을 메워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온실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겨울을 안전하게 나고 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온실의 피부인 비닐을 점검했다면 이제 그 피부를 지탱하는 뼈대, 즉 골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14번째 단계는 골조 및 구조물 안전 점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온실의 파이프 구조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중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은 온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여 약한 구조물은 쉽게 주저앉거나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실이 무너지면 단순히 시설물만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농자재나 기계들까지 모두 망가지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온실의 모든 골조를 육안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조리개나 볼트가 풀어진 곳은 없는지 단단히 조여줘야 합니다. 파이프가 녹슨 부분은 없는지, 만약 녹이 심하다면 방청 페인트를 칠하거나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땅과 맞닿는 기둥 부분이 부식되거나 약해지지는 않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면 비닐을 고정하는 패드나 스프링의 상태를 확인하고 낡거나 약해진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지금 단 몇 시간의 점검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까지 마쳤다면 이제 온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옷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15번째 단계, 보온 대책 1단계, 내부 커튼 설치입니다. 물론 겨울 동안 작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보온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온은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돕고 봄의 지온을 빨리 높여 작물의 정식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른 봄에 저온성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라면 난방비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내부 보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낙엽 보온 커튼이나 부직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실 비닐 안쪽에 또 하나의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내복을 입는 것과 같죠. 정체된 공기층은 열의 이동을 막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내부 커튼을 쳐서
온실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해가 뜨면 커튼을 걷어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여러 겹의 소재, 솜, 부직포, 알루미늄 필름 등으로 만들어진 다겹보온 커튼은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나 난방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만약 자동 개폐 장치까지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온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내복을 입혔다면 이제 찬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외투를 입힐 차례입니다. 16번째 단계는 보온 대책 2단계, 외부 보강입니다. 내부 커튼이 밤 동안에 열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외부 보강은 온실 전체의 기본적인 단열 성능을 높이고 특히 겨울철에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에어캡, 즉 뽁뽁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북쪽 벽면처럼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서 찬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에어캡의 공기층이 또 하나의 단열층 역할을 하여 상당한 보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실 외부에 방풍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볏짚이나 방풍망 등을 이용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온실 내부의 체감 온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난방비 절감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비닐의 펄럭임이나 파손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온실의 출입구나 측창 등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쉬운 틈새를 문풍지나 우레탄폼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틈새 하나가 온실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내복과 외투, 그리고 꼼꼼한 마감 처리까지 이렇게 3중으로 보온 대책을 세운다면 그 어떤 한패도 끄떡없는 튼튼한 온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온만큼이나 겨울철 온실 관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무조건 문을 꽁꽁 닫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17번째 단계는 환기 시스템 점검입니다. 왜 추운 겨울에도 환기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도 관리와 결로 방지 때문입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온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토양과 구조물에 남아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내부 습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다 해가 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 수증기가 차가운 비닐이나 구조물 표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축축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잿빛 곰팡이병이나 노균병 같은 각종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높은 습도는 작물의 증산작용을 방해하여 생육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이라도 비교적 따뜻하고 맑은 날 낮 시간을 이용해 잠깐씩이라도 환기를 시켜 내부의 습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천창이나 측창 개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레일이 휘거나 녹슬지는 않았는지, 개폐용 비닐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움직이는 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된 환기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질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제 온실의 월동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재앙, 폭설입니다. 18번째 단계는 제설 도구 및 계획 준비입니다. 눈 오면 치우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내린 폭설로
수년간 공들여 가꾼 온실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뉴스를 매년 겨울마다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무게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조금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골조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제설 작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긴 장대가 달린 온실용 눈 쓸개입니다. 온실 지붕의 곡면을 따라 눈을 쉽게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도구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실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울 삽과 필요하다면 염화칼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도구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눈을 치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설량이 10cm가 넘어가면 즉시 제설 작업을 시작한다와 같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죠. 또한 폭설이 예상될 때는 온실 내부의 보조 지주대를 여러 개 세워서 골조를 미리 보강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물리적인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머리를 쓸 시간입니다. 겨울의 긴 밤은 다음 농사를 구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죠. 19번째 단계는 내년 작물 계획과 토양 설계입니다. 성공적인 농사는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무작정 봄이 되어서 시장에 나온 모종을 사다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온실에 어떤 작물을 언제, 얼마나 심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심을 것인가, 오이를 심을 것인가, 한 가지 작물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작물을 함께 심을 것인가. 작물이 정해졌다면 그 작물의 생육 특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비교적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상추는 얕은 뿌리를 가지며 비교적 적은 양분으로도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작물의 특성에 맞춰 토양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심을 자리에는 퇴비를 더 많이 넣고 깊게 갈아주고 상추를 심을 자리에는 가볍게 유기물만 보충해주는 식이죠. 또한 돌려짓기, 즉 윤작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 같은 과의 작물을 심으면 특정 양분이 고갈되고 특정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연작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지과 작물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면 내년에는 밭과 오이, 호박나, 콩과 작물을 심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 토양의 균형을 유지하고 병해충의 고리를 끊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겨울의 계획이 내년 수확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청소와 소독, 토양 관리와 시설 보수, 그리고 내년 계획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번째 단계는 바로 최종 마무리, 완벽한 봉인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땅이 조용히 휴식하며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온실의 모든 문과 창문, 환기구를 단단히 닫아 외부와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을 막는 것을 넘어 외부의 병해충이나 잡초 씨앗이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유황훈증 소독이나 미생물 제재를 살포했다면 이렇게 밀폐된 환경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토양 속에 넣어준 퇴비와 유기물들도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나 수분 증발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땅의 일부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나듯 우리의 온실 토양도 이렇게 봉인된 상태에서 조용히, 하지만 왕성하게 생명 활동을 이어가며 내년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온실에게 잠시 휴식을 줄 시간입니다.
물론 폭설이 내릴 때를 대비한 제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겠죠. 이 완벽한 봉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엄숙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내년의 풍성한 수확이 조용히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단계를 통해 12월에 해야 할 온실 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죠. 단순히 잔존물을 치우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닦고 소독하고 땅을 얼렸다가 녹이고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안전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텅 빈 온실이 더 이상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 내년의 대박 수확을 잉태하고 있는 소중한 인큐베이터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농사의 끝,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고수들은 겨울을 다음 농사의 시작,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작업들이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의 작은 수고와 노력이 내년 봄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작물로, 그리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2월의 온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시나요? 저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